군대가 전투에서 후퇴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라 전체를 정복하고 무려 500년이나 가는 왕조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죠. 오늘 바로 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위화도 해군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꿨는지 그 흥미진진한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패배나 다름없는 후퇴가 어떻게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당시 시대 상황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때는 14세기 후반, 고려라는 나라는요, 안으로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밖으로는 대륙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야말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당시 고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안에서는 지배층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느라 나라의 기둥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요. 밖에서는 북쪽에선 홍건적이, 남쪽에선 왜구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대륙에선 원나라가 치고 명나라가 뜨는 그야말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난세에 이성계와 최영 같은 장군들이 백성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명나라의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천령위라는 걸 설치하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너네 고려 북쪽 땅 이제부터 우리 명나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건 고려의 주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당연히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영웅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평생을 고려에 바친 노장, 최영은 이건 자존심 문제다. 이참에 우리가 먼저 명나라의 요동을 쳐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전쟁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성계는 장군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 같은 명나라랑 싸우는 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반대하죠. 뜨거운 명분과 차가운 현실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왕은 최영의 편을 들어줬고 출정 명령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왕을 설득하기 위해 역사의 길이 남을 명연설, 바로 요동정벌이 불가능한 4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서 올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불가론입니다. 이건 그냥 하기 싫다고 떼쓰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이었죠.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순리에 어긋난다. 둘째, 지금은 한창 농사지을 여름인데 군대를 동원하면 다 굶어 죽는다. 셋째, 우리 주력군이 전부 북쪽으로 가면 텅 빈 남쪽은 왜구들한테 그냥 내주는 꼴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장마철이라 습해서 우리 주력 무기인 활에 붙인 악교가 녹아내려 못 쓰게 되고 전염병까지 돌 거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비겁한 게 아니라 전장을 완벽하게 꿰뚫어본 전략가의 통찰력이었죠. 하지만 왕과 최영은 이 피 끓는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우기 싫어서 대는 핑계라고 치부해 버렸죠. 결국 오만 대군은 이성계가 그렇게 안 된다고 외쳤던 바로 그 재앙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마침내 국경인 압록강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막아선 건 적군이 아니라 하늘이었어요. 며칠 동안 미친 듯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불어났고 군대는 섬에 완벽하게 고립되고 맙니다. 위화도에서의 상황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억지로 강을 건너려던 병사들은 그냥 급류에 휩쓸려 죽어나갔고 보급은 끊겨서 굶주리기 시작했죠. 좁은 섬에 5만 명이 갇혀 있으니 온갖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싸워보기도 전에 군대는 그냥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기가 바닥을 치면서 탄령병도 속출했죠. 이성계는 수도에 있는 왕에게 계속해서 장계를 올립니다. 전하, 제발 군대를 물리게 해주십시오. 여긴 정말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고 현장의 참상을 그대로 전했죠. 하지만 개경에 있던 왕과 최영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닥치고 강 건너서 진격하라는 명령뿐이었어요. 바로 이 순간 이성계는 운명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야말로 그의 루비콘 강이었죠. 이대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복종해서 5만 군사와 함께 수장될 것인가, 아니면 왕명을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더라도 이들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것인가.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결단을 내립니다. 군대에 말머리를 돌렸죠. 적진이 있는 북쪽이 아니라 썩어 빠진 권력이 있는 남쪽, 수도 개경으로. 이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북쪽으로의 행군과 달리 남쪽으로의 귀환은 그야말로 번개 같은 쿠데타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던 위어도까지는 무려 19일이나 걸렸는데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개경까지는 단 9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죠. 이제 살았다, 집으로 간다. 이 희망이 무서운 속도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사실 수도 개경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지켜야 할 최정예의 군대가 바로 이성계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이성계는 수도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남산을 먼저 장악했고 그 순간 수비군의 저항 의지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수도는 정말 순식간에 함락됐죠. 끝까지 저항하던 최영 장군도 결국 체포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던 왕 역시 자리에서 쫓겨났죠. 이로써 5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려의 낡은 질서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군사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는 거대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자신과 함께 회군했지만 생각이 달랐던 경쟁자를 제거하고요. 다음엔 과전법이라는 토지 개혁으로 낡은 귀족들의 돈줄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에게 그 부를 나눠주죠. 정치적으로는 원래 왕이 가짜 왕족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명분을 쌓았고요. 마침내 1392년 모든 판을 다 짜놓은 그는 새로운 나라, 조선의 문을 활짝 엽니다. 위화도에서의 단 한 번의 유턴. 그 결정이 한반도 역사를, 아니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회군은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명나라와의 무모한 전쟁을 피해서 나라를 구했죠. 둘째, 낡은 귀족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엘리트들이 이끄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셋째,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빠르게 적응해서 수백 년의 평화를 얻는 기반을 닦았죠. 결국 위화도에서의 그 유턴은 고려라는 500년짜리 책을 덮고 조선이라는 또 다른 500년짜리 책의 척장을 여는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가! 라고 외칠 때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고 혼자 안 돼! 돌아가야 해!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어쩌면 때로는 그렇게 뒤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